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모든 부분이 다 느린 사람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집에서 늦둥이로 나왔고요. 대학도 재수의 결혼도 30을 훌쩍 넘어서 올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을러서 느려터져서 모든 일을 느슬렁거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인생에서 정말 신속하게 해버린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남편이 제 눈앞에서 번쩍하고 거실 바닥에 내리꽂히던 순간, 그때 저는 단 1초의 고민 없이 결정해버렸고,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린 덕분에 지금 혼자 편하게 다시 집안의 막내딸로 돌아와 예쁨을 잔뜩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아요. 키는 185에 음식도 좋아해서 덩치가 황소 같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순둥이 오빠가 처음으로 무섭게 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낸 날이었어요. 나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엔 씩 올리고 싶어요. 나이가 적지 않아서 오래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제 막 준비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오빠가 적잖이 놀라더라고요. 아무래도 늦둥이 막내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좋으면서도 서운했던 것 같아요. 누구 저번에 데려온 그 비실비실해 보이는 놈, 오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남자가 좀 덩치도 있고 해야지. 걔는 너무 말랐잖아. 오빠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있었어.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키 크고 오빠처럼 덩치 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싫어했잖아. 그리고 오빠보다 4살이나 어린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돼. 안 그래도 오빠 무서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째려보거나 하지 말고 오빠는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알아봐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면서 저한테 자리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저와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줬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희 집에서는 늦둥이 막내딸이 결혼하니 뭐 하나 부족하게 할 수 없다면서 돈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부모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그 돈은 네가 갖고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예단도 넉넉하게 해주고 시누이한테 좋은 가방도 하나 선물했어요. 그렇게 하니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했죠. 나중에는 그냥 집도 해준다는 거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그 다음 해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쉬기에는 아직 젊다 생각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갖고 계신 돈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사업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빠도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제가 아는 한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솔깃해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부모님이 말한 사업 진짜 잘 될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냥 엄마 아빠도 와서 사업할까봐. 솔직히 나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아까 아빠랑 사업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냥 나도 이 기회에 같이 시작할까? 무슨 말이야? 사업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 그냥 안전하게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 저축하면서 집 늘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아빠 사업하느라 엄마가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사업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회사 다녀. 남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도 지금이야 사업체 2개를 갖고 계시고 적지 않은 돈을 벌고 계시지만 어려울 때는 저희 엄마도 식당 일 하시면서 돈 벌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봐서 착실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사업을 알아보니 남편은 계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을 시부모님 사업하는 데 사용했어요. 내가 사업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냥 회사 다니라고 했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만둘 수가 있어? 당신은 회사 다니고 나는 사업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장인어른도 사업하시고 성공하셨잖아. 걱정하지 마. 당신 힘들게 안 할게. 너무 화가 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사업하는 아빠한테 조언을 들으면 남편도 생각을 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빠랑 얘기를 하니 남편은 안절부절해 보였어요. 혹시나 우리 아빠가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빠는 호의적이었어요. 남자라면 사업이지. 성격도 호탕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 뭐가 걱정이야? 안 되더라도 배우는 게 많을 테니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너희 엄마도 아빠가 처음 사업한다 했을 때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사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잖아. 내 사업 하나 있으면 노후 걱정도 없고 좋아. 그리고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아빠가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주니 남편이 더 신났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다시 회사 들어가라고 했었을 텐데 사업하는 아빠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니 저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시작한 거 잘해보라고 했어요. 솔직히 인생 긴데 하고 싶은 건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남편 사업이 망해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 했어요. 초반에는 사업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도 하락세를 보였어요. 경기를 타는 사업 중 하나라 더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급기야 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 저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며느리 애기야, 너 결혼할 때 돈 좀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우리가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돈이 다 묶여 있어서 힘든데 내가 갖고 있는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영향이 있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너 회사도 다니고 있으니 좀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아둔 건 저희 집 살 때 보태서 갖고 있는 목돈은 없었어요. 어떡해요? 저도 목돈은 없어요. 너는 회사 다니면서 돈도 안 모으고 뭐 했니? 너라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 잘 모아놨어야지. 그래야 네 남편 사업하는데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갖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갖고 있는 게 없으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얘기를 하시더니 저희 회사를 통해서 대출받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왔나 봐요. 시부모님이랑 남편은 대출까지 다 받은 상황인데 저는 대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대출 좀 받아줄 수 없을까? 이번에 대금을 내야지만 물건을 준다고 해서. 그런데 벌써 다른 곳이랑 계약을 해서 당장 물건 받아야 되는데 물건 받고 계약한 곳에 전달하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1,000,000원만 회사를 통해서 대출 좀 받아주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텐데 지금 더 이상 대출 나올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사채를 할 순 없잖아. 사실 대출을 받는 건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남편 일인데 도와야죠.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알겠어. 내가 1,000,000원 정도는 투자하는 걸로 하지. 대신 사업 잘 되면 꼭 갚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남편은 난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순순히 알겠다고 하니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며 저를 꽉 껴안았어요. 그럼. 돈 생기면 당신 돈부터 갚을게. 이번 주까지만 돈 만들어서 보내주면 돼. 고마워. 정말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결국 남편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제가 대출을 받아줬어요. 처음에 1,000만 원은 제가 투자하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남편도 힘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상황이 잘 안 풀려서 계속 제가 대출을 받아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게 빌린 돈이 쌓이다 보니 거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게 됐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당장 시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니 저희와 살림을 합치게 됐어요. 처음엔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하다. 사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 우리 사업도 금방 풀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좀 신세 좀 지마. 그리고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도 갑작스럽게 시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괜찮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 시부모님이랑 합가하게 됐다며? 생활하기는 괜찮아? 아니면 오빠 집에서 너희 부부가 살래? 나는 혼자니까 너희 사정 괜찮아질 때까지 부모님이랑 살아도 되니까 괜찮아. 그리고 시부모님 살림은 시어머니가 하신다고 해서 부담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오빠 집이잖아. 경기 금방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래 계시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합가하면서 생활하게 됐어요. 저녁이나 주말에 식사 차리는 게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잠시 계시는 거니 하면서 견디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고비가 지나니 정말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수익도 생기면서 대출받은 것들을 갚아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급한 거 먼저 갚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대출금을 정리하는데 제가 받은 대출은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잊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빌린 대출금도 좀 갚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이 좀 잘 풀려서 다행이다. 여태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보상받게 돼서 다행이야. 그런데 내가 대출 받아둔 거 5천만 원도 좀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자도 내가 내고 있는 상황이라 좀 부담스럽거든. 아, 맞다. 당신한테 빌린 돈이 있었지. 아, 당연하지. 빨리 갚아줄게. 우선 이자가 어떻게 되지? 이자 먼저 보내줄게. 우리가 급한 돈 먼저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이걸 해결하고 나면 당신 돈 보내줄게. 남편은 금방 갚아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목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이자만 보내줬어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보니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언젠간 갚아주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내 돈 갚아줄 돈은 없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은 새 차를 하나 뽑으셨더라고요. 입으시는 옷들이나 가방들까지도 좋은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만약 저희가 따로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달라지는 옷차림과 스타일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하루는 신우가 가방을 바꿨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내 첫 명품 가방이에요. 엄마 아빠 사업 안 될 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명품은 언제쯤 생길까 했는데 20대의 명품 가방 생기다니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음번엔 뭘 사는 게 좋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귀가 차더라고요.
나한테는 이자만 보내줬으면서 신우한테는 거의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당신, 내 돈 보내줄 생각은 있어? 지금 내 돈 갚아줄 돈은 없는데 시어머니 차는 어떻게 바꿨고 신우의 1,000만 원짜리 가방은 어떻게 살 수 있어? 도대체 내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저번에는 금방 갚는다며. 그런데 벌써 몇 달째야. 내가 한 번에 5천만 원 갚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1,0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신우 가방 살 돈을 나한테 먼저 보냈어야지. 에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우리 엄마는 사업하는데 차가 필요하니까 산 거지. 그거 법인 차야. 회사 차라고. 그리고 동생도 우리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 사준 거지. 내가 저번에 당신도 고생한다고 하면서 목걸이 하나 사줬잖아. 저한테는 기껏해야 20만 원 하는 목걸이 하나 사줘놓고 신우랑 똑같이 해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고 돈 안 주고 싶겠어? 지금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나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당신까지 이렇게 버텨야겠어.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사람을 긁어야 되겠냐고 괜히 저한테 윽박지르면서 본인도 속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얘기할 때마다 상황이 지금은 안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눈에 보이잖아요. 사업이 안 좋을 때도 내가 봤었는데 그때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뭐랄까 콕 집어서 말하긴 어려운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도 골프 하러 다니시고 항상 기분도 좋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태도도 조금씩 변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 얹혀 살다 보니 미안해하시기도 하고 알아서 집안일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차려라부터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급기야 저보고 빨래 좀 쌓이지 않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살림은 시어머니가 챙기셔서 제가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 하려고 해도 힘든 날도 많았거든요. 이제는 어른 3명분의 살림을 저 혼자 하다 보니 힘에 부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사실 예전에는 곧 따로 집을 얻으시겠지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구하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사업도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고 시부모님이랑 따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집을 나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시부모님도 제가 살림을 맡아서 해준이 따로 나가서 사는 것보다 편하시다 생각하셨나 봐요. 집을 구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을 하니 몸이 성할 턱이 없었죠. 출근하고 집에 오면 7시 정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집안일 하면 거의 밤 11시, 12시에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는 몸살이 심하게 났었어요. 그 전날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며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저녁 집안일도 못하고 약 먹고 잤어요. 근데 아침 6시가 되니 온몸을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겠다고 연락을 한 뒤 겨우겨우 일어나 가까운 병원에 다녔어요. 심한 몸살 감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 돌아와 내리 잠만 잤어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 저녁 7시가 됐더라고요. 하루를 잠만 자면서 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푹 잡은 적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빈속으로 내리 잠만 자서 눈을 뜨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렇게 방에서 나왔는데 집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픈 걸 알아서 푹 쉬라고 나갔나 싶었어요. 집에 먹을 거 있나 찾아보는데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집안 상태를 봤는데 제가 어제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못한 상태 그대로였어요. 아닌 싱크대는 더 많이 쌓여 있었죠. 보니 제가 아파서 자고 있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은 점심으로 국수를 해먹었나 봐요. 면발 한 가닥들이 널브러져 있고 먹고 나서 물에도 안 담가놨는지 그릇에 딱딱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신이 나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났으니 인사는 드려야지 하고 가까이 가는데 옷에서 고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보더니 그냥 일어났네 라고만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서러움이 확 올라왔어요. 어떻게 내가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나는 되고 외식하러 다녀올 수가 있어. 나를 깨웠어도 됐잖아. 나는 일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을 왜 안 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라서 그래. 나 아픈 거 다 나으면 내가 저 설거지하라고 저렇게 쌓아놓은 거야. 당신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남편한테 막 쏴붙이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봐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얘 밥 먹고 온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리고 네가 자고 있었잖아. 아파서 자는 사람을 굳이 깨워서 갈 정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로 너는 남편을 잡니? 아니 시부모 있는 앞에서도 이렇게 남편 잡으면 우리 없으면 아주 내 아들 머리 꼭대기에 오르겠네. 그리고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늙은 우리가 해야 되니 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빨리 집에 들어오는 네가 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 다녀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날은 남편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뻔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울어버리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당황하셨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그래도 어른인 내가 먼저 물어보고 챙겼어야 했는데 서운했겠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집안일은 우리도 돕도록 하마. 들어가서 더 쉬어라. 저도 시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시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어서 남편이랑 같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좀 집안일 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꼭 우리 부모님은 시키면서 해야겠어. 그리고 당신 아파서 안 데리고 간 거잖아. 쉬라고 배려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배려 그게 내 배려야. 나 챙기기 귀찮아서 그냥 나간 건 아니고. 그리고 당신 나한테 사후 괜찮아지면 시부모님 집 구해서 나가실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달라 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나 혼자 어른 3명 살림살이를 챙기고 있잖아. 당신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집안 살림하랴 회사 다니랴 내 몸이 성할 날이 없어. 남편이 성질을 내길래 저도 윽박질러 버렸어요. 본인이 화를 내면 제가 깨갱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아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계속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성질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안 좋아질지 몰라서 엄마 아빠도 목돈 들여서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 벌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집 사려면 최소 몇 억은 필요한데 나도 이제 도울 테니까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살자. 응. 기분이 언짢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 보니 우선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산세가 날아왔어요. 저희 건 줄 알았는데 펼쳐보니 시어머니 거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세가 나올 게 있나라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15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5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한다는 말을 들은 게 없어서 의아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사를 나가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 돈을 안 갚아주신 상황이라 우선 시어머니한테 15평짜리 아파트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희 재산세 내라고 날아온 줄 알고 뜯어봤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15평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거기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제가 15평짜리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당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척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우리 딸 주려고 사놓은 거야. 너는 참 내 이름으로 왔는지 제대로 봐야지. 남의 거를 그렇게 막 열어보고 그러니 나중에 너희 신혼 시집 가거나 우리도 급하게 목돈 필요하게 되면 팔려고 하나 사놓은 거야. 저번에 금매로 하나 나왔더라고. 우리 상황이 계속 안정적이면 나중에 우리 딸 신혼집 하라고 주지 뭐. 근데 어머니 제 돈은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아직도 3천만 원 더 갚아야 돼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자 보내주더니 이젠 또 아무것도 안 보내주고 있어요. 대출 기간 길어지면 저 신용도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제 여유 되시니 3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그 아파트 팔아서 제 돈 먼저 갚아주세요. 아파트야 나중에 또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쓰려고 빌린 돈도 아닌데 계속 대출금이 있으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15평짜리 아파트 팔아서 제 돈 좀 갚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지금 팔면 손해야. 요즘 집값 떨어졌잖니. 그리고 3천만 원 갚으려고 이 아파트 파는 건 좀 아깝지. 금방 갚아줄게. 3천만 원 정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도 금방 돈을 줄 것처럼 하더니 차일필 미루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계속 물어보니 제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괜히 부동산 얘기를 하시고 계약하고 오겠다며 나가실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부동산 가서 15평 아파트 내놓고 왔어. 거기서도 지금 팔면 손해라고 했는데 내가 우선은 내달라고 했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저렴하게 내놨으니 연락이 올 거야. 그러더니 하루는 계약서 쓰러 간다고 했다가 결국 계약이 안 됐다는 등 결국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시간만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종종 차 안에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저한테 안 보여주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순간 바람을 피고 있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전화 목록에 시누이랑 시부모님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간 시누이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했더니 시누이가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둘이서 통화를 자주 했지라는 생각에 시누이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서로 문자를 나누며 했던 얘기를 보게 됐어요. 시누가 그랬더라고요.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오려나? 내 명의의 아파트가 생기는 거야. 너무 좋다. 근데 새이 언니한테 갚아야 할 돈 있다며 그거는 갚았어. 그리고 언제까지 언니랑 같이 살 거야?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은데 새 언니가 있으니까 나도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언제 엄마 아빠 따로 나오신대? 그러자 저희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써놨더라고요. 집에 무료로 살림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이사를 가. 돈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 그냥 여기서 사실걸. 그리고 집으로 나가는 돈이 없으니 그 15평짜리 아파트도 현금으로 턱턱 사셨지. 그건 심지어 대출금 하나도 없어. 요즘 니네 새언니한테 사업 잘 안 풀린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번처럼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 가방 사준 걸로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그리고 니네 새언니가 지금 아파트 알고 있어서 엄마도 빨리 너한테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새언니한테 모르는 척하고 있어.
둘이서 한 문자를 보니 15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제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신우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들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 그래도 집 생기는 건데 집들이나 하고 싶어. 언니한텐 말하지 말고 엄마랑 오빠랑 해서 하루 집들이 하자. 날짜는 다다음 주 정도 어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날짜 물어봐서 괜찮은 날로 정하면 알려줄게. 심지어 집들이까지 할 계획인데 저를 부르지 않을 생각이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화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문자를 본 후 눈앞에 있는 남편을 당장 깨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깊게 쉬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 앞에서는 사업이 잘 안 된다. 빨리 아파트 팔아서 돈 마련해 주겠다 하더니 뒤에서는 28살밖에 안 된 신우이한테 아파트를 주려고 한 거였죠. 근데 신우이한테 증여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알게 될 텐데 그 생각은 안 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속이려고 하는데 그래 나도 장단이나 맞춰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본 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행동했어요. 하지만 집들이 날짜는 제 핸드폰에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남편한테 15평 아파트에 대해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파트 파신다고 했는데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내가 한번 그 근처 부동산 가봐야 할까봐. 기다려봐. 팔리겠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돈 얘기 좀 그만해. 사람이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양심이라도 찔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털어놓으면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돈 얘기를 그만하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안 되겠단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신우이 집들이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남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한테 데이트 가자는 말을 슬쩍 던졌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분주해? 어디 갈 곳 있어? 없으면 나랑 같이 근처에 축제한다고 하는데 거기나 좀 갈까? 우리 주말에 데이트 안 한 지 꽤 오래됐잖아. 나 놀러 가고 싶은데 나름 조용조용하게 준비한다 생각했는데 제가 콕 집어서 물어보니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이 일하는 거래처 중 한 군데가 오늘만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좀 가서 일해줘야 될 게 있거든. 축제야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일을 뺄 수는 없잖아. 예전에는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별로 물어보지 않고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일 때문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 더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니 남편도 짜증이 났나 봐요. 아무래도 계속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되니 머리가 아팠겠죠. 있어. 당신이 말하면 알아. 일 때문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뭘 그렇게 물어봐. 내가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알아. 결국에는 성질을 버럭 내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연락도 한참 동안 안 되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나 보라고 일부러 거실 불도 환하게 켜놓고 기다렸어요. 밤 10시, 11시 정도가 되어서요. 남편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라고요. 술도 얼마나 먹었는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술 냄새가 풍겼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집들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집들이는 잘했어. 신웅이가 엄청 좋아했겠네. 집들이 선물은 뭘 했어? 당신도 엄청 재밌었나 봐. 술도 이렇게 많이 먹고 오고 보니 아침에 집들이 얘기 안 한 줄도 모르고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취했으니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였겠죠. 그럼 직접 가보니까 좋더라.
부모님도 즐거워하시고 동생이 신나는 모습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서 좀 많이 마셨네. 그리고 요새 동생이 만나는 사람이 생겼더라고. 이제 그 집이 곧 신혼집이 되게 생겼어. 요즘에 여자가 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땡 잡았어. 좋은 놈이어야 하는데 이상한 놈 데리고 오면 가만 안 둬.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그때 오빠를 말리지 말걸. 가만두지 말라고 할 걸 그랬나 보네. 아주 단체로 미쳤구나. 니네 가족들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니 남편이 소리 확 깼나 봐요. 순간 얼음처럼 굳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 말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느라 눈동자가 바쁘더라고요. 내가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정도가 있어야지. 매번 나한테 돈 갚는다 해놓고 이제 겨우 2천만 원 줬잖아. 3천만 원을 언제 갚아줄 건데 빨리 내 돈부터 먼저 갚아. 당신도 돈 준다. 말만 하고 10만 원 이자만 보내주더니 이젠 그것도 안 보내주잖아. 그리고 그렇게 신우한테 재산 돌리면 내가 못 받을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이 짜증을 내며 아니 내 돈도 아니고 엄마 아빠 재산을 자식한테 증여한 건데 당신은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남편 사업하는데 와이프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준 15평짜리 아파트가 탐나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예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한다고 했었잖아. 투자한 돈은 회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신웅이 집 생기니? 배 아파 새 언니가 돼서 그거 참 추접스럽네. 추접스러울 만한 게 있어. 고작 15평짜리 집으로 내가 추접스러운 게 아니라 니네 가족들이 지금 주접을 떠는 거지. 그럼 내 돈은 더 이상 줄 생각도 없고 안 주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내가 투자하겠다고 한 돈은 1,000만 원이었지. 그 이후로 나한테 계속 돈 빌려가서 내가 더 대출 받아왔었잖아 하며 제가 핸드폰을 들어 단축 번호를 꼭 눌렀죠. 단축 번호 2번이 저희 오빠 번호거든요. 제가 2번을 누른 걸 보더니 순간 남편 동공이 흔들렸어요. 이때가 밤 11시 정도였는데요. 소아음이 한 2-3번 울렸나 그 뒤에 바로 오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사이로 저희 오빠 목소리가 나오니 남편이 벌벌 떨더라고요. 무서웠겠죠 뭐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 이야기를 듣더니 오빠가 당장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저희 아빠한테도 연락을 했나 봐요. 한 20분 지났나? 저희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 오빠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남편을 잡고 바닥으로 엎어치기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남편은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아마 15평짜리 신혼하러 갔겠죠. 오늘 집들이를 하면서 시부모님은 거기서 주무신 것 같았어요. 본인 아들이 새벽에 오면 상황을 알게 되겠죠. 역시나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시부모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새벽에 본인 아들 얼굴이 엉망이 된 상태로 왔으니 놀랐겠죠. 아마 이때 남편 대신 시부모님이 사과를 하셨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백년 손님인 사위를 바닥으로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애 얼굴 좀 봐요. 새벽에 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애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이 집은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 집인데 왜 저희 아들이 나가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들 보고 이혼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본인 저 하나 못 챙기는 사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딸 돈도 못 줬다고 들었는데 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대신 집만 받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빠가 정중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서 집을 뺏기게 생겼으니 시어머니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저희가 빌린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을 가져가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업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떡해요? 재산 분할은 정확하게 해야죠.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리 지르는데 오히려 저희 아빠는 싱긋 웃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자네 내가 우리 딸아이 몰래 빌려준 돈이 많은 거 알고 있지? 그 내역서 내가 뽑아줄 테니 바로 입금하는 게 좋을 거야. 조용히 집 주고 나갔으면 나도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사부인이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니 내가 안 받을 수가 없네. 계좌 이체했네요. 내가 정리한 게 있어. 자네가 나한테 5천만 원 정도 빌려갔네. 당장 갚아줘야겠어.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아빠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기도 했고 저희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해도 타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야금야금 돈을 빌려달라 했었나 봐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본인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빠도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런 계산이 정확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못 믿겠다고 부풀려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확인하셨죠? 누구보다 자네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이거 오늘 내일까지 안 보내주면 돈 빌려가서 안 갚으니까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고. 내가 이 바닥에 소문 낼 거야. 알지? 이 바닥 소문 제일 중요한 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당장 짐 싸서 나가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빨리 사과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이었던 28평 아파트가 이제 온전히 제 소유가 됐어요. 제가 혼자 살게 되니 저희 아빠랑 오빠가 걱정이 됐나 봐요. 혹시 전 남편이 와서 난리 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은 전세 주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아빠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었어요. 전 남편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아름아름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쌓이다 보니 큰 돈이 되었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전 남편도 허용심이 있는 편이라 차도 비싼 걸로 바꾸는 등 이것저것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그러니 남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빌려준 돈 갚아주는 것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접는다 하더라고요. 만약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었으면 저는 또 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은 제 월급에서 갚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전엔 남편이 빌려간 돈 갚으면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아요. 다행히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내가 번 돈 나 혼자 풍족하게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한번 해봤으니 앞으로는 그만하려고요. 당분간은 저도 조용히 일하며 제 행복 찾으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